임금에게 감히 왕은 고하다. 단 한마디로 조선을 경악에 빠뜨린 상소문.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파헤칩니다. 16세기 조선. 부패한 대신들, 무너진 기강. 백성은 굶주리고 나라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종제의 시기 조선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외척들의 세도 정치가 극에 달했고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한 권력층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며 굶주렸고 관리들은 뇌물과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진정한 충신들은 모함을 당해 기양을 가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금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대신들은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을사사와 정미사화 등 연이은 사화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초강조를 비롯한 개혁적인 인물들이 제거되면서 조선의 정치는 더욱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졌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이때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림의 거두 남명조시. 그는 벼슬길을 거부하며 임금에게 직언을 결심합니다. 경상도 산청에서 태어난 조식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계와 학문적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시대는 진정한 학자가 뜻을 펼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남명조식은 젊은 시절부터 관직에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은둔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부패와 무능함을 목도한 그는 차라리 제야에서 진정한 학문을 추구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벼슬은 덕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지 덕이 없으면서 벼슬만 탐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말하며 일생을 제야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라에 대한 걱정과 임금에 대한 충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날로 썩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벼슬길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선비로서 해야 할 마지막 의무가 남아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에게 직언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나라의 현실을 고발하고 임금으로 하여금 각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한 선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올린 글 을묘사직소. 사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나라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1555년 명종 10년. 남명조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가 쓴 글의 제목은 을묘사직소. 겉으로는 사직을 청하는 글이었지만 실상은 나라를 향한 절규이자 임금에 대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 상소문을 작성하는 동안 조식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한편으로는 썩어빠진 현실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는 붓을 들고 또 놓기를 반복하며 어떻게 하면 임금의 마음에 진정으로 와닿을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상소문의 내용은 매우 직설적이고 강렬했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대신들의 부패, 외척의 전행, 백성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결국 임금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임금을 걱정하는 충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진정한 왕이 되기를 바랐고 조선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왕은 고하다. 왕이 홀로 외롭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 그리고 왕후는 과부다. 권세를 진 자에게 내려진 냉혹한 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소문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은 고하다. 이 한마디는 온 궁궐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왕을 신성시하던 시대에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모독이 아니라 가장 깊은 충언이었습니다. 왕은 고하다라는 것은 왕이 홀로 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신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외척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백성을 생각하며 홀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왕은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외로운 존재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현명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왕후는 과부다. 이건 역시 표면적으로는 매우 과격한 표현이었지만 그 속뜻은 깊었습니다. 권력에 취해 사치와 향락에 빠진 왕실에 대한 경고였고 진정한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왕과 왕후가 각자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며
서로를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조식은 이 말을 통해 왕실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부부가 오히려 권력 다툼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을 신성시하던 시대에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나 그의 뜻은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한 충심이었죠. 이 상소문이 궁궐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신들은 경악했고 왕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한미천한 선비가 임금과 왕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대신들이 조식을 반역자로 몰아세웠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식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식이 자신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식의 말이 아프긴 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조선의 상황은 조식이 지적한 그대로였습니다. 외척의 세도 정치로 인해 임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대신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나라의 기강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명종은 조식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충정을 인정하고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식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벼슬을 원해서 상소를 올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며 자신은 제야에서 학문을 하며 호학을 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조식은 벼슬을 버리고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가 남긴 의리와 충심은 훗날 의병들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조식의 상소 이후 조선 사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직언은 많은 선비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침묵하고 있던 지식인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당장 큰 변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썩어가던 조선 사회의 경종을 울린 것은 분명했습니다. 조식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제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덕산의 거처를 마련하고 전국에서 몰려오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문화에서는 후에 조선 후기 실학의 토대가 되는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의리와 실천 정신은 그의 제자들에게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 위의 학문이 아니라 현실에 참여하고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후에 정인홍, 김덕령 같은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활동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조식의 교육 철학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한 선비 정신이 무엇인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학문하는 목적은 출세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항상 칼과 검은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칼은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다는 의지를 상징했고 검은고는 선비의 품격과 교양을 나타냈습니다. 이 두 가지 물건은 조식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문무를 겸비한 진정한 선비의 모습 말입니다. 조식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학문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참여하고 개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제자들이 의병장이 되어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김덕령은 조식의 대표적인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비록 나중에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의로운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식이 추구했던 실천하는 학문의 결과였습니다. 정인홍 역시 조식의 영향을 깊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정치에 참여하여 개혁을 시도했고 비록 당파 싸움에 휘말려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끝까지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승께서 가르쳐주신 의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식의 영향은 제자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원 정신과 의리 사상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조식의 실용적이고 현실 참여적인 학문 태도를 계승했습니다. 특히 조식이 강조한 실천하는 학문은 실학의 핵심 정신이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조식이 추구했던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외친 한 선비. 500년이 지난 오늘 그 외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왕은 고하다.
이것이 바로 조선 선비의 혼입니다. 남명조식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 지식인의 양심,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 이 모든 것이 바로 조식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그의 왕은 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왕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 책임을 져야 하는 모든 지도자에게 해당하는 경고입니다. 권력은 외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조식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부패와 불의가 존재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백성들의 고통에는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때일수록 남명조식 같은 지식인의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선비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사회를 깨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조식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식인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바로 남명조식이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인 것입니다.